여러분은 잣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고소한 잣주? 아니면 전통 혼례에 쓰이던 잣술? 작고 하얀 잣은 우리가 흔히 견과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나무 열매 속에 숨어있는 아주 특별한 씨앗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잣의 비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 잣은 견과류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잣을 견과류라 부르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견과류가 아닌 씨앗입니다. 호두나 아몬드처럼 과육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소나무 솔방울 안에 단단히 보호된 씨앗이죠. 즉, 잣은 소나무가 후손을 퍼뜨리기 위해 만든 유전자의 결정체이자 인간이 자연에서 어렵게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2. 잣을 얻는 과정의 비밀. 잣을 수확하는 건 단순히 솔방울을 따는 일이 아닙니다. 가을에 솔방울을 따서 햇볕에 말리고 다시 불에 쬐어야 비로소 열매가 벌어지며 안에 든 잣이 나오죠. 그런데 한 그루의 소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잣의 양은 극히 적습니다. 보통 15년 이상 된 나무에서 겨우 채취할 수 있고 한 해에 열매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잣을 귀한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3. 한국 잣의 특별함. 세계적으로 잣은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한국 잣은 크기가 작고 맛이 고소하며 기름이 적당히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이미 잣은 궁중 진상품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특히 평안도와 강원도의 잣이 최고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임금님이 여름철에 더위를 이기시려고 잣죽을 드셨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4. 잣과 약용 효과. 민간의 믿음. 옛사람들은 잣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약재로도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잣은 폐를 윤택하게 하고 오랫동안 먹으면 피부가 고와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름이 풍부해서 뇌를 맑게 하고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잣에는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E, 아르기닌 등이 풍부해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혈관 건강과 피부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하지만 흔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잣을 많이 먹으면 잣 입맛 증후군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며칠 동안 혀끝이 금속맛처럼 느껴지는 현상인데 일부 품종의 잣에서만 나타나는 드문 현상입니다. 5. 잣과 전통 음식의 관계. 한국에서 잣은 고급 요리에 쓰이는 장식재였습니다. 떡 위에 고명으로 올리거나 국이나 죽에 띄어 귀함을 더했죠. 특히 혼례 때 나누는 잣술은 부부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손님 접대에 잣죽을 내는 것이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소나무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잣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고유의 식문화라 할 수 있죠. 6. 잣과 종교적 상징. 불교에서 소나무는 청정함과 장수를 상징했고 그 열매인 잣 역시 깨끗한 마음과 오래 사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에는 잣이 자주 등장합니다. 잣죽은 수행자의 속을 편안하게 하고 잣기름은 등불에 불을 밝히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영적 의미까지 담겼던 셈이죠. 7. 세계 속의 잣 이야기. 지중해 지역에서는 잣을 피뇨리라 부르며 바질과 함께 갈아 만든 페스토 소스의 핵심 재료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잣을 사랑의 씨앗이라 불렀고 정력을 북돋는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귀족들이 사치품처럼 먹었고 당시에도 작고 귀한 씨앗이란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한국처럼 죽이나 술에 잣을 넣는 문화는 드물다는 점.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조리법이라는 거죠. 8. 잣의 경제적 가치와 숨겨진 문제. 오늘날 잣은 세계적으로 고가 견과류에 속합니다. 특히 한국산 잣은 중국산보다 두세 배 비싸며 그만큼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잣 채취 노동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산에서 높은 소나무에 올라가 솔방울을 따는 작업은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잣 농가는 잣을 얻는 건 금보다 어렵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잣이라는 작은 씨앗 속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먹었던 잣죽 한 숟가락 속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사람들의 정성, 그리고 자연의 비밀이 녹아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작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음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타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넓은 초원 위에서 빠르게 달리는 거대한 새? 아니면 위험하면 모래 속에 머리를 박는다는 속설? 하지만 타조는 단순히 큰 새가 아니라 수천만 년의 진화를 견뎌온 생존의 달인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타조의 진실과 숨겨진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 타조는 새인가 공룡의 후손인가? 타조는 현존하는 가장 큰 새이지만 사실은 날지 못하는 새의 대표격입니다. 날개가 있지만 하늘을 나는 대신 거대한 다리와 엄청난 근육으로 초원에서 살아남았죠. 진화학자들은 타조를 현대에 남아있는 공룡의 그림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타조의 뼈 구조, 특히 발가락이 2개뿐인 독특한 형태가 고대 공룡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2. 머리를 모래에 박는다는 속설의 진실. 많은 사람들은 타조가 위험하면 머리를 모래에 박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타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속설은 고대 로마의 기록에서 비롯된 오해로 실제로는 타조가 땅에 몸을 낮추고 목을 뻗어 풀을 뜯을 때 멀리서 보면 머리를 묻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진실은 타조는 위협을 느끼면 최대 시속 70km로 달려 도망치거나 강력한 발차기로 맹수를 제압합니다. 3. 타조의 무기 다리. 타조의 다리는 단순히 달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발길질 한 번으로 사자나 하이에나도 크게 다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발가락이 2개뿐인 구조는 속도와 힘을 동시에 낼 수 있는 진화적 선택입니다. 실제로 타조의 발길질은 작은 자동차 범퍼를 찌그러뜨릴 수 있을 정도라는 실험도 있습니다. 4. 타조알 단순한 크기의 상징이 아니다. 타조알은 지름이 약 15cm, 무게가 1.5kg 정도로 현존하는 가장 큰 알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타조의 체격에 비해 알은 오히려 작은 편이라는 것. 고대 멸종새였던 코끼리새는 타조보다 작은 체구였지만 알은 타조알의 2배나 컸습니다. 또 타조알 껍데기는 단단하고 매끈해 고대 인간들이 물병이나 장식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막 지역에서는 타조알 껍데기에 물을 담아 오아시스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5. 타조의 위장은 작은 돌 가공 공장. 타조는 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먹은 음식과 함께 작은 돌멩이를 삼킵니다. 이 돌들이 위 속에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연구자들이 해부했을 때 타조 뱃속에서는 수백 그램의 작은 돌멩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작은 자연의 분쇄기 같은 원리입니다. 6. 타조 깃털의 비밀. 타조 깃털은 다른 새와 달리 대칭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예전에는 유럽 귀족들이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타조 깃털이 정의와 진실을 상징하여 신의 심판 장면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급 패션과 공연 의상에 타조 깃털이 쓰이지만 그 이면에는 동물 윤리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7. 타조의 사회적 습성. 타조는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특이하게도 공동 육아를 합니다. 여러 암컷이나 은 알을 한 둥지에 모아두고 주로 지위가 높은 암컷의 알을 중심에 두어 보호합니다. 수컷 타조는 밤에 둥지를 지키고 암컷은 낮 동안 알을 품습니다. 이처럼 낮과 밤을 나누어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은 동물 세계에서도 드문 협력 방식입니다. 8. 타조와 인간의 관계. 고기에서 레저까지. 아프리카에서는 예로부터 타조 고기를 식량으로 삼아왔습니다. 현대에는 타조 농장이 늘어나 고기, 가죽, 깃털까지 활용됩니다. 특히 타조 가죽은 소가죽보다 튼튼하면서도 가볍고 독특한 무늬 때문에 명품 소재로 쓰입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타조를 타고 달리는 경기인 타조 레이싱이 전통 오락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동물 학대 논란으로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있죠. 오늘은 타조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는다는 오해에서 거대한 다리와 알의 비밀, 그리고 사회적 협력까지. 타조는 단순히 큰 새가 아니라 수천만 년을 살아남은 생존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동물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령의 집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놀이공원 속 오싹한 체험 공간일 수도 있고 밤마다 괴이한 소문이 들리는 오래된 저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유령이 산다는 집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단순한 괴담이 아닌 우리가 잘 몰랐던 유령의 집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왜 집에 유령이 산다고 믿을까? 사람들은 오래된 집에서 나는 삐걱거림, 차가운 기운, 정체 모를 소리를 유령의 징후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건축학적으로 보면 오래된 집은 목재가 수분과 온도 차이로 늘어났다 줄어들며 자연스러운 소리를 냅니다. 또 창문 틈새 바람이 특정 각도로 불면 사람이 없는 방에서도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의 뇌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초자연적 존재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유령의 집의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2. 건축과 공간의 미스터리. 유령의 집에는 공통된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창문이 크지만 빛이 잘 들지 않는 구조. 계단이나 복도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좁은 형태. 대층이 깨진 건축 설계. 이런 환경은 사람의 시각과 청각을 혼란스럽게 하여 누군가 있는 듯한 착각을 만듭니다. 특히 영국의 오래된 성이나 미국의 빅토리아풍 저택에서 이런 구조가 많아 귀신 나오는 집이라는 이미지가 강화되었습니다. 3. 심리학적 현상. 스스로 만든 유령. 유령의 집 체험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흰 그림자, 차가운 손길을 느꼈다고 증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수면 부족, 불안, 낮은 주파수 소음과 연결합니다. 인간은 20Hz 이하의 저주파를 듣지 못하지만 이 파동은 몸의 진동을 일으켜 누군가 옆에 있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특히 낡은 집의 보일러, 환풍기, 지하 공간에서 이런 소리가 쉽게 발생합니다. 즉, 유령의 집은 공포를 만들어내는 심리적 장치가 숨어있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4. 문화마다 다른 유령의 집. 동양에서는 유령의 집을 혼이 떠돌다 머무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한국의 흉가는 대개 비극적 사건, 자살이나 살인이 있었던 집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본의 유령 맨션은 물가나 숲과 가까운 원혼이 모여든다고 믿는 곳에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저택이나 성의 귀족의 망령이 산다고 믿었죠. 영국의 유명한 탑의 유령은 실제 역사적 인물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사람이 비운 집일수록 귀신 이야기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시간이 지나며 소리가 많아지고 소문은 더 쉽게 퍼집니다. 5. 유령의 집과 경제적 비밀.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일본에는 사고물건 부동산이라는 제도가 있어 누군가 죽은 집은 법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유령의 집을 찾습니다. 관광 명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의 위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는 수십 년 동안 증축을 멈추지 않아 미로 같은 구조가 되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즉, 공포는 때로 돈이 되는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6. 종교와 의례 속 유령의 집. 한국에서는 유령의 집이라 불리는 곳에 무당이 구슬하기도 하고 서양에서는 신부가 성수를 뿌리며 악령을 쫓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문화마다 의례는 달라도 영혼을 달래야 한다는 믿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제사를 지낸 후 귀신이 사라졌다고 전해지고 어떤 집은 의식을 했음에도 오히려 더 강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유령의 집은 여전히 신앙과 미스터리의 경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유령의 집은 단순한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이 투영된 장소입니다. 사실상 집은 인간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고 그 불안이 유령의 존재로 형상화됩니다. 따라서 유령의 집은 결국 우리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는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하는 가전제품, 바로 냉장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는 기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냉장고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숨은 원리와 꿀팁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흔하지 않은 이야기와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1.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생기는 보이지 않는 낭비. 냉장고 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가 한순간에 아래로 쏟아져 나오고 그 자리를 따뜻한 공기가 채웁니다. 우리가 문을 몇 초 열었느냐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열었느냐예요. 따라서 한 번에 꺼낼 것들을 미리 정리해두고 열기가 전기세 절약의 첫걸음입니다. 흔한 팁 같지만 실제로 냉장고 내부 공기 교체가 잦아지면
압축기가 더 자주 돌아가 수명도 줄어듭니다. 2. 냉동실 너무 차갑게 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냉동실은 무조건 최대한 차갑게 설정해야 한다고 믿지만 마이너스 18도 이하라면 사실 식품 보관에는 충분합니다. 지나치게 낮추면 오히려 냉동실 내부에 서리가 자주 끼고 음식의 맛이 빨리 변질될 수 있어요. 특히 아이스크림은 마이너스 25도 이하에서 얼리면 크림 조직이 깨지면서 맛이 떨어집니다. 3.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의외의 음식들. 감자. 차가운 환경에서 녹말이 당으로 바뀌어 맛이 달라지고 튀길 때 갈색이 진하게 납니다. 양파. 냉장고에 넣으면 수분이 과하게 응축돼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커피 원두. 냉장고에 넣으면 다른 음식 냄새를 흡수해 제맛을 잃어버려요. 반대로 고춧가루는 냉장 보관이 오히려 산패를 막아 색과 맛을 유지해 줍니다. 4. 냉장고 냄새 제거 흔하지 않은 방법. 흔히 베이킹소다나 숯을 넣지만 의외로 효과 좋은 게 바로 차찌꺼기예요. 말린 녹차 찌꺼기를 작은 그릇에 담아 넣으면 특유의 카테킨 성분이 냄새 입자를 흡착합니다. 또 하나는 신문지 구겨 넣기. 종이의 섬유가 냄새를 흡수하고 습기도 잡아줍니다. 5. 냉장고 공간 배치의 비밀. 냉장고 안은 온도대가 조금씩 다릅니다. 윗칸. 온도가 일정의 음료, 간단한 반찬 보관 적합.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 우유나 달걀 보관하기 좋아요. 아래칸. 온도가 가장 낮아 고기, 생선 보관 최적. 특히 많은 분들이 달걀을 냉장고 문칸에 두는데 사실 그곳이 온도 변화가 가장 큰 자리라서 보관에는 좋지 않습니다. 6. 청소와 관리 꿀팁. 냉장고 청소는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해야 합니다. 흔히 물티슈로 닦는데 미지근한 식초물을 사용하면 살균과 탈취 효과가 동시에 있습니다. 냉동실 청소 시에는 따뜻한 물수건을 5분 정도 넣어두면 얼어붙은 성에가 쉽게 녹습니다. 7. 냉장고 전기세 절약의 숨은 팁. 냉장고 뒤쪽 코일 먼지 청소만 해도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냉장고와 벽 사이에 최소 10cm 이상 거리를 두면 열 배출이 원활해져 전기세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음식이 일정 부분 채워져 있어야 냉장고 효율이 올라가지만 너무 꽉 차면 공기순환이 막혀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8. 흔하지 않은 활용법. 냉장고는 음식 보관뿐 아니라 생활 속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양초를 냉동실에 몇 시간 넣어두면 천천히 타면서 그 흐름이 적게 납니다. 옷에 붙은 껌도 냉동실에 잠시 넣으면 딱딱하게 굳어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중 일부 크림류는 여름철에 냉장 보관하면 피부에 올릴 때 진정 효과가 커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쓰는 냉장고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꿀팁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시원하게 해주는 기계가 아니라 관리와 활용법에 따라 전기세도 줄이고 음식 맛도 지키고 심지어 생활의 작은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아주 똑똑한 도움이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꿀팁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냉장고와 조금 더 친해져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금요일이 단순히 한 주의 마지막 날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금요일은 단순히 주말을 앞둔 날 그 이상으로 사람들의 심리, 문화, 미신, 그리고 사회적 습관 속에 깊게 자리 잡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금요일에 관한 진실과 거짓을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1. 금요일은 끝일까 시작일까?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을 끝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의 업무가 끝나는 날, 공부가 마무리되는 날로 말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어떤 문화에서는 금요일을 새로운 시작의 날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을 앞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인간관계의 회복 혹은 자기만의 시간을 준비하는 날로 금요일을 여깁니다. 즉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2. 불금의 진실과 거짓. 한국에서는 불금이라는 말이 일상처럼 쓰이죠. 하지만 이 표현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불금을 진짜 즐기는 사람보다 SNS나 대화 속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즉, 불금은 실제보다는 상상 속 문화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보내면서도 불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금은 절반의 진실, 절반의 거짓인 셈입니다. 3. 금요일과 심리학적 착각.
재미있는 사실은 금요일 오후가 사람들의 기분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말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내일 쉰다는 생각만으로 행복감이 커지는 것이죠. 이는 인간 두뇌가 기대감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심리학적 현상 때문입니다. 결국 금요일의 즐거움은 현실보다는 뇌가 만들어낸 착각일 수 있습니다. 4. 금요일과 미신. 행운일까 불운일까? 서양에서는 금요일, 특히 13일의 금요일을 불길한 날로 여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지역에서는 금요일을 결혼이나 축제의 가장 길한 날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같은 금요일이 누군가에겐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누군가에겐 기쁨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 금요일이 불운하다는 건 거짓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5. 금요일과 몸의 리듬. 여러분은 금요일이 되면 몸이 자동으로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신 적 있나요? 사실 과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심리적 안정감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금요일은 몸이 편해지는 날이라는 말은 절반은 진실, 절반은 자기암시 같은 거짓인 셈이죠. 6. 금요일의 소비 습관. 재밌는 점은 금요일이 되면 지갑이 쉽게 열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에게 한 주 동안 고생했으니 보상받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소비 습관은 진짜 보상이라기보다는 자기 위안에 가깝습니다. 즉, 금요일 쇼핑은 진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일시적인 착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7. 금요일 밤.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금요일 밤이 되면 더 솔직해지고 싶어 합니다. 주말을 앞둔 안정감, 술자리, 대화 속에서 본심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금요일은 관계의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술기운이나 분위기 속에서 평소 하지 않던 말이 튀어나와 거짓된 용기를 내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8. 금요일의 이중성. 금요일은 언제나 기대와 현실 사이에 있습니다. 즐겁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피곤해 쓰러지기도 하고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도 설레는 마음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금요일은 진실과 거짓이 공존하는 가장 인간적인 요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알아봤습니다. 단순한 요일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의미와 착각, 그리고 심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나요? 금요일은 끝이자 시작이고 진실이자 거짓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겠죠. 여러분의 금요일은 어떤 모습인가요?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의 동네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행정구역을 구분하기 위한 명칭이 아니라 그곳에 담긴 역사와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풍속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지나치지만 정작 깊이 알지 못했던 양재동이라는 이름에 얽힌 숨은 이야기와 유래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1. 양재동 단순한 행정명칭이 아니다. 양재동이라는 이름은 지금은 서울 서초구의 한 지역 이름으로 쓰이지만 본래는 그 땅의 성격과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관청과 관련된 역사가 녹아든 명칭입니다. 우리는 흔히 양재하면 그냥 동네 이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꽤 흥미로운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2. 양과 재의 의미. 한자 풀이부터 살펴보면 양재는 훌륭한 재능 또는 어진 인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이름에 왜 인재, 즉 사람을 뜻하는 말이 붙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옛날 이곳에는 관료를 뽑고 시험을 치르던 장소와도 연결된 이야기가 전해지죠. 즉, 양재동은 단순한 마을 이름이 아니라 뛰어난 재능을 기르는 장소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던 셈입니다. 3. 조선시대의 양재역과 역참 문화. 양재동은 조선시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곳에는 양재역이라는 역참이 있었는데 역참은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 휴게소나 우체국과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관리들이 말을 갈아타고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며 때로는 여행객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기도 했죠. 양재동은 이 역참 덕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4. 임금이 지나던 길목. 흥미로운 사실은 양재동은 단순한 교통지대가 아니라 왕이 지나던 길목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길목이었기에 임금의 행차나 관리들의 이동이 잦았습니다. 왕이 지나는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국가적 의미가 깃든 길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은 단순히 동네가 아니라 역사적 무대로 기능했습니다. 5. 이름 속에 담긴 이상과 현실. 양재라는 이름에는 훌륭한 인재가 모인다는 이상이 담겨 있었지만 실제로는 늘 평범한 백성들의 삶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농사 짓는 이들, 장사하는 이들, 그리고 길손들이 섞여 살아가던 곳이었죠. 그래서 양재동의 이름은 마치 사람들의 바람을 담은 일종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즉, 현실보다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진 이름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6. 숨겨진 문화적 흔적들. 양재동 일대는 지금은 아파트와 도로로 가득하지만 과거에는 한적한 숲과 시냇물이 흐르는 전원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 이름이 사람의 재능뿐 아니라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과도 연결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즉, 좋은 땅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다는 생각이 반영된 셈이죠. 7. 양재동과 역사적 사건. 조선시대 사화와 같은 정치적 사건 속에서도 양재동은 조용히 등장합니다. 특히 양재역 일대는 정치적 숙청을 피해 내려가는 관리들이 머무르던 장소로도 기록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의 그늘을 비추는 곳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재동의 이름은 단순히 좋은 인재의 이미지뿐 아니라 권력의 희비가 교차하던 무대라는 이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8. 오늘날 양재동의 의미. 지금은 양재동 하면 양재 시민의 숲, 양재동 꽃시장, 양재 IC 같은 생활적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지만 이름의 뿌리를 이해하고 보면 단순한 도심 지역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상징이 켜켜이 쌓여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고 머물지만 이름 속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 좋은 재능이라는 오래된 기원이 숨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